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페스 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사 박희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그 공인 노무사 시험에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분 이제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이 굉장히 낯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학을 전공했어도 사실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행정쟁송법이. 더군다나 이제 그 법학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처음에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큰 욕심은 없고 이 시간에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그 행정쟁송의 절차를 쭉 한번 개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효율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공부가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한번 알고 들어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처음에 이제 그 공부하시는 거 오늘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우리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다. 네. 자, 이 화면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처음에 이제 행정쟁송이 뭐냐, 여러분 이제 그 민법 같은 경우는 그 개인 간의 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다루는 법이 민법이고 그 민법의 그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을 하면 법원으로 가죠. 법원인데 그게 민사소송. 그건 아실 거예요. 그죠? 민사소송에서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에서 만약에 분쟁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죠. 네, 지금 공법상 법률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이제 행정법상 법률 관계고. 그렇다 하면은 행정법이 뭔지 또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법은 그 행정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실 근데 행정을 개념 정의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 공부하실 때는 행정의 특징 정도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은 일단 행정은 그 미래 형성적인 작용이고 적극적인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래 형성 과정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네. 그래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 행정이에요. 그러면 피상적으로 우리가 얼핏 행정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뭐 구청이나 시청 또는 정부기관에 가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네,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공통되는 이익인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행정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의 특징은 그 민사적 관계하고 달리요. 국가가 국민보다 약간 일방적인 지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인 금지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행정 과정 속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 공무원들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와중에 국민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우리가 행정구제 절차라고 해요. 네, 행정작용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을 구제하는 걸 행정구제 절차라고 하는데 행정구제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금전적으로 우리가 구제받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금전적으로. 돈이죠, 돈. 여러분 이제 국가배상제도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1,000만 원을 입었다. 그럼 원래 민사적으로는 그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 제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제도를 둔 거예요. 그게 국가배상제도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돈이죠. 이 돈으로 배상받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손실보상제도라고 또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가령 이제 토지 수용을 내가 당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재산상 손실이라는데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한테 내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국가배상제도 그리고 손실보상제도 이거는 이제 금전적으로 그 피해를 전보받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행정쟁송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원상회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위법한 행정작용이 있기 전에 있었던 상태 있죠. 그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쟁송.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가가 위법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목적은 뭐죠? 일단 영업정지를 억울하게 받아서 혹시 1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 물론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전상의 손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배상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는데, 무엇보다 나는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빨리 영업정지 처분을 풀어서 영업을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바로 원상회복이에요. 그죠?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상회복 절차를 담은 것을 우리가 행정쟁송 절차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행정법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는 식품위생법이라는 행정법, 공법상에서 분쟁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한 분쟁을 심리, 증거조사를 해서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제3자가 판단해 줘야 돼요.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 종로구청장으로 받았어요. 그럼 이 사건의 당사자는 나하고 종로구청장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이 분쟁을 해결하면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3자적인 그런 기관을 따로 두어야 돼요. 네. 그래서 심리 판정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3자가.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제3자가 심리 판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사건이라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법원에서 한다고요. 민사소송의 법관이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행정사건은 도대체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할까? 물론 거기에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민사사건과 달리 하나 더 있어요. 행정사건은.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행정재판소를 따로 두지 않고요.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그 산하에 법원들이 있어요. 이 일원화된 사법체계 속에 행정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행정재판소라는 걸 따로 두지는 않고요. 물론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강남 쪽에 사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울 서초구에 가면 행정법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유일하고요. 행정법원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 유일하고 각 지역에는 지방법원이 있죠. 원래 민사사건이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행정사건부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행정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행정심판. 이건 법원이고요. 행정심판제도가 따로 있어요. 이 법원에서 하는 것을 행정소송제도다 이렇게 부르고 행정심판제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행심이 이렇게 간단히 쓸게요. 이거는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행정기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까이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가보면 서울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거기서 심판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사건을. 그럼 법원은 아니지만 행정기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제 자율적으로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한 행위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자는 거죠. 이게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하죠. 자율적으로 시정만 잘 되면. 근데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그럴까? 이게 그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죠. 근데 과연 반대로 보면은 자기가 했던 일을 자기가 행정기관에서 판정한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행정심판 청구하면 아까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억울하게 받았어.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받으면은 그
시도지사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에다 청구하는데 과연 그 시도지사가 과연 나의 손을 들어줄까? 좀 주저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이 행정심판 제도가 있지만 이걸 반드시 거치고서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임의적 절차. 1998년부터 임의적 절차. 뭐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절차를 밟으면 돼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내 사건을 잘 판단해서 행정심판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원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판 하더라도 난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다. 아마도 이제 서울시장이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내 손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법원으로 가면 또 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 정말 가타부타 결정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심판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사법부로부터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한번 받아보겠다. 세상 끝까지 가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사실은 사적으로 저도 옛날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소송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내용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고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민사사건과 달리 행정사건은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유형으로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가장 흔한 것이 이거예요. 어떤 그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어. 그럼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죠. 그러면 이제 법령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법에 따라서 어떤 제재가 들어오는데 가장 흔한 제재가 그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거예요. 이거 말고 형사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게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 그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 관심이 아니고 일단 행정사건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이 딱 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지금 적극적 제재 처분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이제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처분을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불이익 처분, 다른 말로 또 침해적 처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어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제한받거나 하는 걸 침해적 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침해적 처분이고 반대말이 뭘까요? 수익적 처분이라고 또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 이렇게 쓸게요. 영업 허가를 받는다든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렇게 학생이면 장학금을 지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국민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툴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그죠? 행정쟁송법적으로 이걸 말할 때 여러분 수익적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바보가 이런 수익적 처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민원실까지는 접수는 될 거예요. 서류는 접수는 될 텐데 그걸 이제 그 배당받은 판사가 딱 읽어보니까 이런 게 소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럴 때 하는 게 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대상은 불이익 처분이 돼요. 이 불이익 처분. 자, 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시험 범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 행정쟁송이라는 건 이 행정소송과 심판을 말해요. 여기 이것을 말하는데 일단 어떤 법이든지요. 거의 대부분의 법은 이의신청 절차가 먼저 있습니다. 사실은 이의신청. 우리가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개별법이잖아요. 개별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수원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수원시장한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처분인데 처분을 한 그 당사자 행정청. 바로 그 행정청한테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수원시장이 지금 깜빡 착오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짝 봐주세요. 이거예요. 이의신청.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거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수원시장이야말로 자기가 한 처분인데 자기가 한 처분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서 이거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제도를 이의신청당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거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청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정심판으로 이렇게 가도 되고, 어디다 하느냐 보세요.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가 이따가 아마 몇 장 넘어가서 다시 나올 텐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사건은요, 수원시장이 처분한 사건은 그 수원시장이 기초단체장이기 때문에, 수원시 위에가 광역단체로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시에 있듯이 경기도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이 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른바 뭐를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 행정심판에는 이제 그 위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는 전문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고급, 고위직 공무원들도 있고,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기대에 못 미치게 잘, 인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좀 적어요. 낮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하면, 어디로 간다? 여기서 기각당하면 행정소송이라는 걸 드디어 법원에다가 하는 거고, 왜 수원지방법원이냐면 수원시장이 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당사자를 우리가 앞으로 원고, 피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갑입니다. 그죠? 예, 갑이 나에게 떨어진 영업정지 처분. 근데 누가 나한테 했다? 수원시장. 그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을 한 수원시장을 이제 이른바 피고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행정소송. 그래서 이 법원은 어느 법원이냐면 피고 소재지 관할 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원시장이 현재 수원에 있죠.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지방법원에다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인천시장을 피고로 한다 그러면 인천지방법원에다 하겠죠. 다 그런 식이에요. 자,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아주 전형적이고요. 네. 이거하고 이제 다른 것들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유형입니다. 이번에는요, 갑이라는 사람이 종로구청장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내가 이 종로구에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싶다. 그럼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건축이라는 건 허가가 원칙입니다. 내 땅이라고 뭐 내가 마음대로 집 짓고는 거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신청했더니, 또 불허가 처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건축법상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히면서 종로구청장이 불허가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뭐죠? 이것도 불이익 처분의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불허가 처분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사건 유형이라고 다른 점은, 사건 유형은 내가 영업정지 처분을 신청한 바가 없죠. 느닷없이 갑자기 받은 거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신청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발생한 사건이죠. 신청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신청했더니 거부 처분 받은 거예요. 이게 불허가 처분, 다른 말로 거부 처분 이렇게 부릅니다. 거부 처분.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것을 행정청이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이 거부 처분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또 기각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행정심판 또 제기하면 돼요. 자, 이때는 어느 행정심판? 위원회? 종로구청장이니까. 종로구청장이 상급기관인 서울시에 가면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요 밑에 부분은 뭐 똑같죠. 아까 첫 번째 사건 유형하고.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도 우리가 임의주의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보세요. 서울시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있죠. 서울행정법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원래 현재 원칙은 행정심판 임의주의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단, 개별법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절차를 꼭 거치고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름하여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 이렇게 부릅니다.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마침 지난주에 우리가 있었던 금년도 노무사 2차 시험에 그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무원이요. 이번에 나온 문제가 그거예요. 공무원이 시간 외 수당을 덜 받았어.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외 수당 지급해달라고 이른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번에 질문. 자, 이 경우에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냐. 그 공무원 사건은 이 행정심판의 명칭이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성질은 그게 행정심판이에요. 여러분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실 테죠? 어때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물어보는 게 명료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물어본 내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문제요. 우리 노무사 시험이 그런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몰라서 못 쓰는 거지. 그 정답은 그런 경우는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돼요. 필수적 전치주의의 사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치지 않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우리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행정사건 유형. 네. 이것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인천광역시장한테 이번에는 석유사업 등록, 주유소를 말하죠. 주유소 등록 신청을 했더니 등록해줬네요. 네, 여기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장이 등록해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야, 이웃 주민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옆에 있던 이웃 주민이 자기 동네에 이렇게 주유소가 들어서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한 시설이잖아. 불이 화재라도 발생하고 뭐 연료 탱크 터지면 어때? 그래서 되게 싫어합니다. 네, 싫어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이웃 주민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구하는 거는 요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 처분이지. 여러분, 갑에게는 수익적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 이 사람한테는 이득이라고. 근데 이웃 주민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죠? 이거를 불이익한 침익적 처분으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를 참고로, 그러니까 하나의 등록 처분인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수익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이에게는 침익적 처분을 가지죠. 이름하여 그래서 복수의 효과가 나온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효적 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제3자유 행정행위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제3자유 행정행위 사건도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 시험에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세요. 이웃 주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왜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국무총리실 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이렇게 시도지사 있죠. 인천광역시장은 여러분 시도지사라는 거 아시죠? 광역시장이니까요. 시도지사가 한 처분이나 부작위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중앙행정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청구한 거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심사합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걸 심리를 마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대개 실제로는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제결이라는 걸 했다고 지금 가정을 해봅니다. 인용제결이라는 것은 이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이웃주민이 요 갑에 대한 등록 처분이 위법하다라면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를 대면서. 그랬더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당신 말이 맞다. 인정한 거라고. 인정했을 때 요 등록 처분을 이제 취소하는 제결을 합니다. 이걸 인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제결. 그리고 우리가 소송에서는 판결이라는 용어를 쓰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앞으로 제결이라고 할 거예요. 용어 구별하시고 제결. 그러니까 인용했다는 얘기는 요 의뢰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요게 을한테 한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면 난리가 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지금? 사람이 갑과 을인데, 갑과 을 중에. 갑이 또 가만히 안 있죠. 갑이 큰일 났지. 처음에는 이제 등록 처분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주유소 사업을 할 수 있어. 신났어.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또 이웃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의해서 이게 인용제결됐다는 얘기는 등록 처분이 취소됐다는 얘기예요. 와, 좋다 말았죠, 그럼 갑은. 이럴 때, 갑에게도 자기를 위한 권리구제 절차가 또 있는 거야, 갑도. 왜냐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제결한 것 자체가 또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이게 잘못됐으면 이걸 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게 행정심판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행정소송이 있고 갑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갑은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어요? 잘 보세요. 그죠?
여러분 이거 처음 공부하시면 이거 이해하면 아주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요 소송은 요 소송 원고가 누굴까요? 자,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고요. 피고가 누굴까요? 대체 피고 누구를 상대로? 지금 얘가 다투고자 하는 거는 갑이 다투고자 하는 건 을한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제기를 한 것이 불만이죠. 알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죠? 예, 중앙행정심판위를 피고로 해가지고 대상은 무엇을 취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까 이웃주민은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등록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던 거고, 등록처분. 얘는, 갑은 이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거. 그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인용재결을 취소해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세 번째 사건 유형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험 출제위원이라면 사건 유형 어떤 걸 내고 싶어요? 조금 어려운 걸 내야지. 그래서 아까 사건 유형 1번, 2번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양반이에요. 이 정도는 양반이고. 만약에 여기 조금 복잡하게지면 파생되는 사건 유형, 뭐 굳이 네 번째를 얘기한다면 이것도 어떤 한 사람이 신청을 해도 여기 등록처분이 아니라 거부처분 나오는 것으로 상정해서 설명이 또 가능해요. 거부처분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여기에 만약에 거부처분, 등록 거부처분에서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은 을이 아니라 그때는 갑이 되겠죠. 그죠? 갑이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인용제결이 또 나왔어. 그때는 또 가만히 안 있을 사람이 또 누구야? 그때는 을이죠.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유형을 아시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행정쟁송의 기능. 저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쟁송 두 가지 있죠. 행정구제 기능. 지금 봤듯이 각 사건에서 뭔가 자기의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행정구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용제결을 하고 인용판결을 하게 되면 혹시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사람을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행정규제 기능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잘못되었던 행정작용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만약에 없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경솔하게 행정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게 행정의 적법성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우리가 행정작용을 외부에서 통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개 중에 물론 중요한 것은 행정구제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이미 다 드렸어요. 여기는 이제 행정심판 소송형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보세요. 행정심판의 제기가 임의적인 경우죠. 현재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경우에 임의적인 경우는 행정소송 제기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요거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처음에 그냥 심판 생각 안 하고 소송만 먼저 제기해놨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행정심판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행정심판을 또 제기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행정심판 제기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하루 휴가 내가지고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죠.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 행정심판 제도는 임의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2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심판에서 인용제결이 내려지면 여러분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이겼다는 얘기야. 인용제결. 그럼 상황 끝. 이 사람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이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얘가 인용제결을 받았어. 그럼 끝나요. 사건은 끝나지. 이 서울시장이 여기에 불복해가지고 다시 또 인용제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는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소송을 만약에 제기하면 이건 소의 이익이 없게 돼서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쓴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각하 또는 기각은 증거예요. 행정심판 청구한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만약에 기각제결 당했어. 그러면 이때는 행정소송을 또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행정심판은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 하는 거고
만약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시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이겼죠. 인용죄를 나왔죠. 그럼 사건은 끝. 근데 만약에 지면, 어디나? 지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정확히는 사실 행정청이라고 불러야 맞긴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쓰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기관이 만약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기각제기를, 인용제기를 나오면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진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 행정심판에서 그 시민이 이겼는데, 다시요. 시민이 졌어. 즉, 기각제기를 받았죠. 그러면 요 시민이 이번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지. 소송 제기하면 비로소 이제 그때 행정기관은 다시 소송의 당사자로서 이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죠. 이 소송이라는 건 그래서 이 소송은요. 이 소송은 이제 1심, 2심, 3심 이렇게 갑니다. 대법원까지 3심제를 운영하는데 여기 당사자가 이제 행정기관이 한쪽에 있고 시민이 한쪽에 있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서든 이게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하는 쪽은 이렇게 불복해가지고 항소라고 합니다. 2심으로 가는 걸 항소, 3심으로 가는 걸 상고. 그때는 이 소송 과정에서는 행정청도 이렇게 불복할 수 있어요. 불복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딱 한 번 하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행정심판은 딱 한 번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서 졌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도를. 자, 됐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여러분, 행정심판의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종류. 크게는, 잠깐 보세요. 크게 보면, 취소심판, 무효동항심판, 의명심판.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그래서 먼저 취소심판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린 사례들이 바로 다 취소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해달라. 또는 처분을 변경해달라. 변경도 나왔는데, 변경은 이런 거죠. 공무원이 만약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받았어. 그러면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아니 정직 3개월 너무 무거운 징계입니다. 좀 가볍게 변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소는요. 어떤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 할 수도 있고 아까 봤듯이요. 내가 뭐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죠. 그럼 거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변경이란 이렇게 적극적인 변경이 가능해요. 아예 처분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 내가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과징금을 조금 내고 영업을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문 닫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니 과징금 부과 처분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이 점이요. 이따가 보면 행정소송하고 달라요. 행정소송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은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할 일은 오로지 이 처음에 있었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냥 이것만 판단해 주는 곳이야.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면 그냥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버리고 마는 거지 뭘 이걸 가지고 너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꾸셔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원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취소심판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었던 날로부터 뭐 180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있어요. 기간 여러분. 여러분 민법 시간에 나중에 이게 소멸시효 개념 배울 텐데 금전을 빌려준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게? 채무자가 이제 돈을 안 갚더라도 10년 이내는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근데요, 보세요. 이 행정사건은 굉장히 짧죠? 짧아요. 그 민사소송에 비하면. 왜냐면 행정법 법률관계라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불분명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조속히 확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청구하고 빨리빨리 심판 받으라는 얘기죠. 90일, 180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취소심판에만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맨 아랫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과목이 법률 이름이 행정심판법인데 또 행정소송법 두 가지를 배워요. 행정심판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61개 조문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입니다. 예, 취소심판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심판에 관한 규정을 다른 유형의 취소심판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무효동확인 심판입니다. 무효동확인 심판은요, 어떤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효력? 처분의 효력? 효력이 있냐?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과세처분의 효력이 있으면 나는 언젠가는 빨리 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만약에 이 남자한테 뭐 징병처분의 효력이 없어. 병무청장이 나한테 징병처분했는데, 징병처분의 효력이 없어. 그러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행위의 하자를 크게,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개념이 법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민법총 측에서도 배우실 거고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행정처분도 일종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효력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우리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이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요, 무효인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심판위원 여러분, 나한테 떨어진 이 처분이 무효임을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무효. 그래서 취소는 차이점은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취소는 하자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효력은 계속 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 민법 총칙을 선행학습 하신 분은 이제 알아들으실 텐데 잠깐 말씀드리면 미성년자가 계약은 못해요. 단독으로 못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약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는 행위라고 하고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거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취소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그냥 유효해. 이제 근데 무효는요. 처음부터 무효야 그냥. 효력이 없어. 알았어요? 그래서 뭐 의사 상실자가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뭐 계약서를 체결했어. 그냥 술이 아주 그냥 만취가 된 상태에서 계약서 체결해. 이거 무효야. 그러니까 이건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분이 있는지 아니면 존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 심판의 하나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쭉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무효인 또는 무존재이기로 가지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게 아무리 무효 또는 부존재일지라도 외형적으로는 처분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그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잘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처분이. 그러다 보니까 집행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유효인데 이거를 처분을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해서 이것을 행정청이 부인할 가능성도 있고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야. 이게 무효인지 유효인지 부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를 행정심판위에서 확실하게 판정해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이게 하자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의미형 심판입니다. 의미형 심판은 여기 복잡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러분, 의미형 심판은 아까 우리가 사건 유형에서 신청한다는 걸 봤는데 가령 뭐 건축어가 신청을 했죠. 여러분 건축어가 신청을 하면 이제 행정청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내줄 수 있죠. 허가 내줄 수 있고 아니면은 허가를 이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부작위 상태에 머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실 테고 부작위가 뭐냐면 이렇게 신청 사건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는 경우를 우리가 부작위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근데 뭘 안 한다? 처분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처분을 신청한 거예요. 이게 건축 허가와 같은 허가 처분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허가 내주든지 거부하든지 가타부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그냥 뭉개고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작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허가가 나오면 이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할 필요가 없죠. 문제는 이 경우지, 이 경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허가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이때는 아까 첫 번째 유형 취소 심판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허가 거부는 왜?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부작위죠. 예, 부작위는 어디로 가냐면 부작위는 이게 바로 의무 이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뭔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심판위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허가 거부 있죠.
허가 거부도 또 의무행 심판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거부 사건 있죠. 거부 처분 사건은 취소 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의무행 심판으로 갈 수 있어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결론, 지금 의무행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글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하도록 하는. 내가 영업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 또 부작위야. 그러면 나는 영업허가 신청을 빨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의무행심판이라는 걸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허가 내주라. 너 왜 박희준이가 신청한 영업허가 안 내주냐. 허가 처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의무행심판이에요. 그 정도 알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보다 굉장히 국민에게는 아주 이게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쓸모가 많아요. 면심판은. 자, 그래서 특별행정심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는 그 일반적인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수한 영역에서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뭔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은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사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받으면요. 이거는 국세기본법에 행정심판 절차가 별도로 있어요. 조문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두는 이유는 이 국세 부과에 불복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절차 따로 있고 우리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많이 다룰 게 중앙노동위원회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가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면은 만약에 기각당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또 가요. 그럼 이제 재심이 떨어지는데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재심판정, 이게 바로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심판, 공무원 징계에 관한 소청심사 이런 게 다 뭐라고? 이게 다 행정심판이에요. 특허심판까지 있고 뭐 해양안전심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특별행정심판이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그냥 제목만 다루는데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위원회 4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독립기관 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그 업무 수행을 아주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이런 데는요. 그 안에 그냥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어. 자체에. 되게 이렇게 상급기관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 안에 있어요. 독립기관 소속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게 국가기관하고요. 중앙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의회 여기서 하는 행위들 이거를 이제 다툴 때는 그 국무총리실에 중앙행정심판에다 청구를 한다는 얘기고 이건 뭐였어요? 시도니까 시도 소속 행정청 그리고 시도보다 낮은 곳이 시군구 이거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그 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시군구의 지방의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에 한다. 특별히 직근 상급행정기관 이건 그렇게 예가 많은 건 아닌데 바로 위 상급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무부나 대검찰청 소속 지방특별행정기관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바로 이게 고등법원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다룰 일은 없어요. 4번째는. 그리고 자, 그 다음에요. 행정심판의 당사자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심판 심판 청구인 이렇게 부를 거예요. 심판 청구인. 여러분 그 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듯이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행정심판법 13조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어구가 중요한 거야. 네.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할 때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석해요.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 있는 자가 합니다. 아까 내가 행정사건 유형에서 보면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거부처분 당했어. 그럼 누가 심판 청구해야 돼요? 거부처분 받은 당사자가이죠. 그리고 아까 주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등록 신청을 했더니 아플싸 등록 신청이 되어버렸네. 그럼 누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냐고. 주유소 등록 신청이 됨으로써 뭔가 이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 이웃주민이었죠. 이웃주민. 그래서 이웃주민이 제기한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문장. 그래서 이렇게 청구는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아까 이웃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처분의 상대방, 영업정지 처분의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복효적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그 이웃주민과 같은 제3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자연인이나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요거 민법청 측에서 여러분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얘네들은 민법에서는 그 권리주체성이 인정이 안 되지만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줘요. 당사자 능력.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때는 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국가나 지방자단체, 얘네들은 혹시 행정심판 가끔 청구할 수 있어요. 아주 드문 예가 있어요. 아주 드문 예가 있어. 아주 드문 예가 있는 걸 제가 괜히 써놨네. 여러분 헛갈릴 수 있는데, 이거보다 요거에 중요해요. 행정기관은 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죠? 행정기관 자체는. 행정기관은 그 행정심판의 상대방은 될 수 있죠. 어디 행정기관이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나? 다만 여기 써있듯이요. 행정기관이 그 행정기관의 어떤 지위로서가 아니라 민간 사업을 하는 사업 수행자로서, 그러니까 순수히 경제적 행위의 주체로서 할 때는 그때는 행정심판을 또 청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가끔 공부하다 보면 판례 속에 등장합니다. 행정기관도 어떻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기관도 뭔가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도요. 서울시가 만약에 저희 전라도에 땅을 갖고 있어. 그럼 전라도에 땅 있다고 거기다가 건축물을 마구 할 수 없어요. 서울시도 전라도 그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될까, 건축허가.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인데 거부당했어. 어때요? 그때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자, 그 상대방을 우리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이라고 부르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한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을 피청구인하여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행정청의 개념은 이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다 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니까 또 행정청은 어떤 사람들이냐. 행정청은 크게 보면 대통령도 행정청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장관들, 그다음에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이들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다만 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이 한 처분 또는 대통령에게 뭐 신청했는데 부작위, 이 대통령은 그 제외입니다. 행정청이긴 한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해놨어요.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은 또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 이른바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보다 상급기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행정심판 청구하기 좀 부적절해요. 안 되지만 행정소송은 그 외부에 있는 독립적인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문제는 나중에 소송에서 피고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 이번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청구를 하냐가 나왔죠. 조금 전에 우리가 뭐 영업정지 처분, 과세처분, 뭐 징정처분 여러 가지 것들 했죠. 그것을 이제 이게 통칭해서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걸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요게 행정청, 조금 전에 내가 써놨었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다.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예술의 행정적.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법률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세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행위인 권력쟁정력을 작용. 이거는 이제 이걸 풀이한 겁니다. 풀이한 것이에요.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개별적은 이제 그 개별 사건을 얘기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개별 사건을 개별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 갑에 대해서 과세처분 500만 원 과세처분 했다는 얘기는 뭐야? 갑이라는 특정인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돈을 내라, 500만 원. 그리고 구체적인 거. 당신 2023년도 귀속분 2023년도 소득에 관한 귀속분으로서 소득세 500만 원을 내시오. 그러면 이게 특정 사건이죠. 구체적인 어떤 거. 그죠? 네, 구체적이고. 이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처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도로교통법 제 몇 조를 보면 모든 사람은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마침 법전을 갖고 왔는데 이 법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뭐야 이게 다. 이른바 이제 법규범이라고 하는 건데. 응? 이 법규범은 어떻습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이건 어떤 특정 사건을 전제하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라고도 안 하고, 구체적인 것의 반대말은 추상적.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이런 법규범은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야. 행정소송, 취소송의 대상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다.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을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은 이런 것이고, 부작위는 뭐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부작위라는 것은 신청에 대하여. 근데 뭐에 대한 신청이냐? 처분이죠, 처분.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어때요? 이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을 하지 않은 거죠. 신청. 처분에 대해서 신청했는데 처분하지 않았어요. 이걸 부작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부작위다. 근데 언제까지 도대체 며칠 동안 처분을 안 하면 그게 부작위일까? 이런 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사건에 따라서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처분은 어떤 신청한 처분은 뭐 한 열흘이면 되는 처분도 있겠고 어떤 거는 수개월이 걸리는 처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제도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행정기관이 시민들한테 뭔가 처분을 할 때요. 처분 문서를 딱 보내면 여기에 이제 그 처분의 내용이 쭉 있고 맨 끝에 항상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고지를 한다는 건데 당신은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언제까지 며칠까지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90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써주도록 돼 있어요. 이걸 고지제도다 이렇게 일단 얘기합니다. 개념만 알고 갑시다. 이거 꼭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의무사항이야.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안 썼을 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걸 아예 안 쓰는 걸 불고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잘못 쓰는 걸 오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고지하고 오고지 했을 때 어떤 법률적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케이스 문제화해서 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서면주의가 왜 났죠? 네. 행정심판에 이제 서면으로 청구한다는 뜻이야. 문서로. 뭐 전화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한다고 말 안 되죠. 이걸 관계를 명확하게 보존하려면 문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면주의 당연한 얘기고. 요게 좀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3번. 요것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행정심판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